자, 구성의 종류에서 먼저 그 중심 이야기가 하나인 걸 단일 구성 혹은 단순 구성이라 하고, 중심 이야기가 둘 이상인 걸 복합 구성 혹은 복잡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이야기가 하나인가 아니면 둘 이상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곧 단편, 장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편 소설이니 장편 소설이니 하는 건 소설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단순 구성이냐 아니면 복합 구성이냐 하는 건 중심 사건이 몇 개인가. 중심 사건이 하나인데도 장편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심 사건이 둘 이상인데도 단편 소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단순 구성은 단편 소설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복합 구성은 장편 소설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늘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다음,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은, 평면적 구성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 즉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서로 쓰여진 걸 평면적 구성이라 하고, 입체적 구성은 현대 소설의 특징인 인과관계로 쓰여진 걸 입체 구성이라 해요. 다음, 이제 그 뒤에 넘겨보면 상승 구성과 하강 구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상승 구성은 해피엔딩을 말해요. 해피엔딩의 결말을 상승 구성이라 하고, 그리고 하강 구성은 이 비극적 결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긴축 구성과 산만 구성은, 긴축 구성은 대체로 중심 이야기가 하나인 즉 단일 구성에서 주로 긴축 구성을 보이는 거고, 이 산만 구성은 여러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그래서 보다 입체적 즉 구성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파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산만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로 이 산만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에요. 그래서 박태원의 천변 풍경, 그리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그리고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등은 즉 중심 사건이 여러 개고, 그래서 대체로 산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피카레스크와 액자 구성, 요게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구성 방식 두 가지인데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방금 산만한 구성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했고, 즉 독립된 이야기들이 하나의 제목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보면 여기에는 몇 편의 단편 소설이 함께 묶여 있는데 그 등장인물이 동일해요. 등장인물이 모두 난쟁이 일가족이거나 아니면 그 난쟁이 일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편 한 편마다 즉 독립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요, 시트콤 같은 거예요. 시트콤. 시트콤은 보면 인물들은 동일한데 매회 사건이 다르지, 그런 구성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라고 합니다.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영화나 연극의 구성인 옴니버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옴니버스 구성은 소설의 구성이 아니야. 이건 소설의 구성이 아니라 영화나 연극의 구성이야. 영화나 연극에서 여러 감독이 각각 만든 영화를 같은 제목으로 발표할 때 그게 옴니버스야. 우리가 음반도 여러 가수들이 불렀는데 함께 OST 해가지고 묶어서 내면 그게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옴니버스 구성이 있을 수 없고, 즉 소설의 구성으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시트콤처럼 동일한 인물들이 여러 사건을 펼칠 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고, 이런 구성의 소설을 연작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소설을 연작 소설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액자 구성은요,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있고, 중심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인데 그걸 외부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면 외부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중심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각하기 위해,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외부 이야기를 두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가 보다 신뢰도가 높고 독자의 흥미를 끌기가 쉽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액자 구성을 취하는 소설이 김동유의 무녀도, 또 등신불, 김동인의 뱃다라기, 현진건의 고향, 또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 이런 소설들이 이 액자 구성을 취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제목만 주고 다음 중 액자 구성의 소설은 이런 문제도 냈지만요, 지금은 그런 문제는 내지 않고 이렇게 예문을 줘요. 예문을 줬을 때 액자 구성의 소설은 시점의 이동이 보여. 그러니까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가는 이 시점의 이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김동유의 무녀도의 발단 부분을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날에 이 불행한 아비딸을 위해 값진 비단과 충분한 노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나귀 위에 앉은 가련한 소녀의 얼굴에는 올 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처절한 슬픔이 서려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소녀가 남기고 간 그림, 이것을 할아버지께서는 무녀도라고 불렀지만 이 그림과 함께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중심 이야기는 바로 할아버지가 들려준 무녀도에 얽힌 사연이야. 이게 중심 이야기인데 그걸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지. 지금 이 발단 부분은 시점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그런데 그 나에 보면, 이제 내부 이야기를 보면, 모아는 넉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부꼈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차차 목소리가 멀어지며 넋두리도 허황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 내부 이야기에서의 시점은 몇 인칭 시점? 3인칭 시점임을 알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둘 때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액자 구성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 이제 암시와 복선인데요, 암시는 느낌만 넌지시 제시하는 거야. 즉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즉 드러나지 않고 느낌만. 그러니까 주로 암시는 이런 배경 묘사를 통해 뭔가 비가 내린다 하면 좀 우울한 일이 있을 거다, 또 날이 화창하다 그러면 좀 더 밝고 즐거운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넌지시 암시만 하는 걸 제시하는 걸 암시라고 하고, 복선은요, 사건의 개연성을 주기 위해 미리 원인이 되는 걸 제시하는 거야. 미리 뒤에 올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걸 제시하는 거지. 자, 운수 좋은 날에서 아내가 일 나가는 남편에게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가지 말라도 그래요? 그러면 일찍이 돌아와요. 자, 아내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야. 이건 결국 뒤에 가서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갑작스러운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의 전조를 이미 알고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을 못 가게 말렸던 것이다, 이런 복선을 까는 거죠. 만약에 멀쩡히 여기서 잘 헤어졌는데 뒤에 가서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면
이건 갑작스러운 사고니까 뭔가 미스터리한 사건이 되겠지만 이미 아내는 병들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오늘만은 일 나가지 말라라고 만류했던 거지. 이런 장면을 앞에 제시했던 것 뒤에 올 사건에 대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고, 이렇게 뒤에 올 사건의 계기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복선이다라고 해요. 시험에서는 자주 물을 수가 없는 게 이 암시나 복선을 물어보려면 이 사건을 모두 소설을 읽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험의 추세는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도 읽어보지 않았을 그런 소설들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다 보니까 암시나 복선은 근래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출제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모두 소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엔 출제하기 어렵고 대신 아예 노골적으로 복선이나 암시의 뜻을 물을 수는 있지. 암시가 무엇인지 복선이 무엇인지, 즉 낱말의 뜻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소설은 그 구성에서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건은 곧 갈등이죠. 그 갈등을 서술자가 이야기해주면 소설이고 그 갈등을 서술자가 보여주면 그게 희곡이 된다고. 그래서 소설은 서술자가 갈등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갈등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뭐예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심리적 갈등이죠. 즉 개인의 내면에서 심리적인 그런 갈등을 드러낼 때 우리가 흔히 이 본능적 자아와 이성적 자아가 갈등을 벌일 때 이를 내적 갈등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외적 갈등은 그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이죠.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사회 제도와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 사건과의 갈등이지. 이럴 때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고 말해요. 자, 먼저 교재에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또 개인과 운명의 갈등은 모두 외적 갈등에 속하고 반면에 내적 갈등은 개인의 내면적 자아의 갈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예문을 주고 이 예문에서 보여지는 갈등의 유형은 뭐냐 이런 출제를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예문 봐봐.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의 일부죠.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나갔으며 난 갈퇴하여 그동안 사경천외슈.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그러면 얼찐 성례를 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니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에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야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뛰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마음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자, 여기서 소설의 시점을 알 수 있죠? 몇 인칭 시점입니까? 뭐야? 내가 등장하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고 그리고 1인칭인데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관찰자예요? 주인공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나와 장인 간에 결혼을 시켜준다, 시켜주지 않는다 이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는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고 이게 또 개인의 이 얽혀 있는 거라 내적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개인과 개인이 부딪힌 거잖아.
장인은 계속 돈 안 주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사회 시켜준다고 하면서, 또 나는 사회를 시켜준다는 말에 돈도 안 받고 지금 죽어라고 일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는 인물과 인물이 갈등한 거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외적 갈등인데, 외적 갈등 중에서도 인물과 인물의 갈등 또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말을 해요. 자, 반면에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재배하고 재배하다라는 말은 두 번 절하고 여자와 가로되 소인이 평생 서른반은 대감 정기로 당당한 남자가 되었사오매 부생 모육 지은이 깁삽건을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자, 길동이 지금 그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소실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대감마님이라고 해야 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 큰 도련님이라고 해야 되는 것, 이와 같은 즉 사회적 제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즉 소실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소실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제도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이때 일어나는 갈등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해야죠. 이 아버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홍길동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니까 이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다, 또는 개인과 사회 제도의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반면에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 바비도라는 소설을 잠깐 보면, 그러나 다음 순간 위로 로마 교황부터 아래는 사제에 이르기까지 거창한 조직체가 자기를 억누르고 목을 졸라매는 위압을 느꼈다. 전체 로마 교회와 일개 재봉 직공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조였다. 선택의 자유는 있을 수 없었다. 죽음이냐 굴복이냐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죽음. 소름이 끼친다. 등불에 비친 손을 어루만지고 다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이 손, 이 얼굴이 타서 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체가 없어진다. 아무것도 없이. 생각이라는 것도 없어진다. 그는 공포에 떨었다. 자, 이 장면에서 지금 주된 갈등은 누가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 바비도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신앙의 문제, 개인적인 신앙의 선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비도가 처한 고민은 본인이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이는 자유로운 삶일 수도 있고,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만 버리면 자유로운 삶일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교도로 판단이 되어 즉 순교해야 되는 죽음의 그런 삶이기도 하지. 그래서 바비도는 여기서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처럼 소설의 내용 자체가 그 고민의 한 개인의 내면에서의 고민을 주로 드러내고 있고, 이럴 때 이 고민의 주된 이유가 개인의 신앙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는 내적 갈등이다, 내면적 갈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신앙의 고민이지만 주교와 바비도가 대화를 나누거나, 그래서 주교가 너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하고 이렇게 대화를 써놨다면 그때는 외적 갈등이야. 그러나 이 장면에서 누구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바비도 개인의 내면에서 스스로의 신앙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고 회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내적 갈등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내면적 진술, 심리 묘사가 주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모두 외부의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따지면 내적 갈등은 있을 수가 없지. 그게 아니라 소설에서 내적 갈등이란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그 심리 묘사가 주가 되면 그걸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찍고 다시 그리고 찍고 다시 그리고 이러면서 예술이란 뭔가, 좋은 작품은 뭔가, 이거에 대해 고민한다면 이는 내적 갈등이고, 반면에 지도교수하고 만나서 야, 너 그림 그거 형편없어, 다시 그려. 그래서 다시 또 그려오고, 이렇게 두 사람 간에 부딪히고 있다면, 야, 너는 그게 그림이라고 보는 거야? 그건 쓰레기야, 다시 그려와. 이런 장면을 쓰고 있다면 그건 뭐야? 외적 갈등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또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을 보면 이때 아들 성기가 역마살을 타고 나니까 어머니 옥화가 어떻게든 이 역마살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결혼하면 얘가 막 돌아다니는 게 좀 없어질까 하고. 근데 하필이면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여인네가 자기와 이복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의 이모지, 이모. 이모하고 혼인을 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국 어머니 옥화는 체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차라리 그럴 거면 너 엿장수나 하면서 네 역마살을 그냥 수능해라.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엿을 메고 이제 성기가 엿을 메고 장사하러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죠. 즉 결국 이 소설의 중심되는 건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극복해 보고자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체념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죠. 이해돼요? 그럴 때 이 소설은 외적 갈등, 그 중에서도 뭐야?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다 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성기가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마음속에 그 고민을 쭉 서술했다면 그건 뭐야? 그건 내적 갈등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묘사되는 건 여자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역마살을 벗어나기 어렵게 상황이, 하필이면 소개한 여자가 알고 보니 자신의 이복 동생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혈육인데 자기 아들과 결혼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럴 때 우리가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물의 종류를 써놨는데, 먼저 소설에서의 인물은 단지 등장인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성격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인물의 종류를 먼저 성격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평면적 인물은 주로 고전 소설에서 소설의 등장인물이 성격이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럴 때 평면적 인물이라 하고, 소설의 등장인물이 점차 사건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 시대나 집단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특성이 큰가에 따라서 곧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눕니다. 전형적 인물은 그 시대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개성적 인물은 작가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지. 다음, 주의할 건 전형적 인물이면서 개성적 인물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평면적 인물이면서 입체적 인물일 수는 없지만 이는 모순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시대를 드러내는 전형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독특한 시각이 달린 개성적 인물일 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춘향이라고. 춘향은 분명히 그 시대의 일부 종사의 취지를 실현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인물이지만 실제로 그런 여인네는 없거든. 기생의 딸인데 양반집 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언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조선왕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므로 매우 개성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전형적이면서 동시에 개성적일 수 있다. 또 작품에서의 역할에 따라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이 있는데, 먼저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은 둘 다 중심 인물이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은 둘 다 중심 인물이야. 주동 인물은 주인공이고 반동 인물은 그 주인공의 대립적 인물을 반동 인물이라 하죠. 우리가 춘향전을 예로 든다면 중심 인물은 누구야? 주동 인물. 주동 인물은 누구야? 춘향이와 이몽룡이고 반동 인물은 변학도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 둘은, 이 세 사람은 그걸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라고. 반면에 춘향전에 나오는 월매나 방자, 향단, 또 운봉영감 이런 주변 사람들은 주변 인물, 부차적 인물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중심 인물과 주동 인물은 달라. 그렇죠? 중심 인물 안에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있는 거고, 중심 인물의 상대적인 말은 뭐라고? 부차적 인물, 부수적 인물이라고, 또는 주변 인물이라고, 소위 엑스트라, 조연이라고. 이해돼요? 중심 인물은 주연을 말하고, 그리고 주변 인물은 조연을 말해. 그리고 주연 안에는 뭐야? 선인과 악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동 인물, 반동 인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을 말해주는 방법, 또 하나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직접 서술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직접적 제시 또는 말하기 기법 또는 요약적 제시라고 하고, 반면에 대화를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내면 이를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에 써 있냐면 636쪽, 즉 인물의 제시 방법으로 말하기 방법과 보여주기 방법 두 가지로 구별을 했죠.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요약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말하기 기법, 다른 말로는 직접적 제시, 분석적, 해설적, 요약적, 편집자적 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기 기법은 간접적이다, 극적이다, 혹은 장면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래 예문의 염상섭의 3대에서 가를 보면, 덕기는 안마루에서 내일 가지고 갈 새 금침을 아범을 시켜 꾸리게 하고 축대 위에 서으려니까 사랑해서 조부가 뒷짐을 지고 들어오며 덕기를 보고, 얘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꼬라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친구라고 찾아오는 게 왜 모두 그따위 뿐이냐? 자, 조부가 손자의 친구를 보고서는 그 대가리꼬라고 라고 이런 비속어를 쓰는 걸 보고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그리고 덕기의 친구에 대해 이 할아버지 조의관이 못마땅해함을 말하고 있죠. 이는 곧 서술자가 직접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못마땅해하고 있고, 그리고 덕기의 친구 병화가
머리 모양이 어른들이 못마땅해 할 그런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기법을 우리가 보여주기 기법, 간접적 제시라고 한다고. 그런데 거기 다에 보면, 그 아래 다에 보면 1년에 한두 번 방학 때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터이나 이 두 청년은 입심자랑이라 하듯이 주고받는 말끝마다 서로 비꼬는 수작밖에 없건만 그래도 한 번도 정말 노해본 일은 없는 사이다. 중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첫째, 둘째를 겪고 틀던 수제고 비슷비슷한 가정사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 우정일망정 어느덧 깊은 이해와 동정은 버리려와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지적이요 이론적이기는 둘이 더하고 덜할 게 없지만 다만 덕기는 있는 집 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그 얼굴 모습과 같이. 자, 덕기가 어떤 인물인지 병화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둘이 어떤 사이인지 서술자가 모두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다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물 제시 방법은 뭐다? 말하기 기법이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작품을 가지고 말하기 기법이냐 보여주기 기법이냐 이렇게만 질문하진 않고 어떤 소설을 주고 이제 이 소설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알맞은 것은 이러면서 선택지에서 뭐 시점을 물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구성의 종류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인물 제시 방법을 써놓고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게 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문할 때 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에 문체인데 우리가 이 문체는 결국 작가의 개성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시험에서 문체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채만식처럼 풍자적인 문체, 그리고 김유정류의 해학적인 문체. 그래서 채만식처럼 글 속에 유머와 함께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으면 이를 풍자다라는 표현을 써. 풍자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를 보면 말로 찌른다 이 말이야. 자자가 찌를 자자거든. 그래서 말로 찌르는 글이다. 그러니까 비판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풍자라는 말을 합니다. 본문 잠깐 볼까요?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 만리정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글에서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를 하는 종아기를, 손자 종아기를 못마땅해 하죠. 그리고 집안을 망칠 놈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진시황을 망하게 한 건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아들 호해였듯이, 즉 자기 집안을 망칠 게 손자가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망칠 거라고 본 거지.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주의는 즉 친일보다는 항일의 성격이 컸고 사회주의를 한다는 건 일제에 저항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시대 정신으로 본다면 손자는 긍정적 인물이야. 근데 오히려 부정적 인물인 윤직원 영감이 긍정적인 인물을 비꼬고 그리고 반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결국 작가는 손자가 아닌 윤직원을 우리 독자들에게 비판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이럴 때 우리가 풍자다라는, 풍자의 문체다라는 말을,
윤주건 영감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풍자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사실은 윤주건 영감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말은 서술자나 독자가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인물이 즉 비판받을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김유정의 문체라고 나왔는데 이는 매우 해학적이라고. 장인하고 사위될 놈하고 싸우거든. 서로 막 주먹질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장면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써놨다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움을 드러낼 때 해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해학적이라는 말은 인물들을 희화화한다는 거예요. 희화화한다는 얘기는 우스꽝스럽게 드러낸다 이 뜻이야. 그래서 희화화라는 말 그리고 해학이라는 말. 또 김유정의 소설에는 강원도 사투리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매우 등장인물이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즉 친근한 어투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친근하면서도 유머를 느끼게 하는 걸 해학적이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에서 장인도 그렇고 등장인물 나도 그렇고 그렇게 미워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게 미움받을 만한 즉 매우 평범하고 지극히 우리가 이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막 몰인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풍자라는 말은 쓰지 않죠. 풍자라는 말을 쓰려면 대상에 대한 비판이 강해야 되는데 이 글은 꼭 장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그 유머러스함, 웃음을 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럴 때 해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상의 문체니 이호석의 문체는 사실 이상의 문체는 매우 비문법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대화가 거의 없이 서술형으로 쓰고 있는 형태인데요. 사실은 한자어나 외래어가 막 함부로 섞여 있고 그래서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 그걸 또 이상이 썼다고 해서 이상의 문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자, 이호석의 문체는 서정적인 특징을 갖는데요. 그렇게 썩 시험에서 물을 만큼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이상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그 장면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멋진 시처럼 매우 아름다운 밤의 장면, 메밀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럴 때 흔히 서정적이다, 서정적인 문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뒤로 가서 소설은 시점인데 이미 앞서도 제가 질문하면서 얘기했듯이 시점은 그 서술자가 소설 내에 등장하면 이건 몇 인칭? 1인칭이고 반면에 서술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가 소설 밖에 위치했다면 이는 3인칭이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1인칭 시점이면서 등장인물이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등장인물이 중심인물을 관찰하고 있으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소설의 시점이 3인칭인데 등장인물의 4명까지 모두 알고 있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화가 주가 되면 작가 관찰자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 김유정의 봄봄에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자, 나하고 한 번이라도 나하고 등장하면 이는
1인칭 소설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나와 얽힌 이야기이므로 이는 1인칭 뭐야? 주인공. 소설의 시점을 묻는데 굳이 글을 꼼꼼히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 쭉 훑어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뭐야? 1인칭.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이라고 판단하면 돼. 다음, 이제 오른쪽에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예문에서는 요새 와서 어머니가 하는 일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 때로는 풍금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에는 나는 너무도 좋아서 나라고 등장하니까 1인칭인데, 문제는 내가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지 내가 일으키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 그러므로 1인칭 뭐야? 관찰자 시점이지. 어머니가 사랑손님과 썸을 타니까 그게 중심 사건이지 내가 사랑손님과 썸 타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1인칭 관찰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오키가 사랑손님하고 썸 타면 뭐야? 1인칭 주인공인데, 그거는 7살 먹은 계집아이하고 아버지 친구였던 사람하고 썸을 타면 이거는 폐륜적인 소설이라 아마 소설을 발표도 못했을 거고, 그나마 엄마하고 지금 어머니하고 썸을 타도 이 당대에는 폐륜적인 소설로 그렇게 이야기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엄마의 시선으로 처리했으면 이게 에로 소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이게 7살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순수한 소설이 된 거죠. 근데 사건 자체는 결코 그렇게 애들용 소설이 아니죠. 이걸 중학교 책에 넣어놓는 건, 그 선생님은 예전에도 이걸 교과서에 넣어놓은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애들 내용이 아니죠. 아버지 친구였던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봐도 모르겠어요. 여자아이가? 그거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내용이에요. 이걸 중학생애들이 읽으니까 맨 오키 목소리나 따라하고 알겠어요? 아니면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고 떠드는 거야. 지금은 교과서에서 아마 빠져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보면 분명히 소년과 소녀 3인칭인데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없어요. 아이들의 행동만으로 둘이 좀 썸 타는구나 이걸 느낄 수만 있지 이 소년 소녀의 마음은 몰라요.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을 갖는지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는지, 즉 그들의 행동을 통해 추리해 볼 수만 있죠. 이런 걸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인훈의 광장을 보면 자신이 뭘 생각했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등장인물이 저 배를 따라오는 타고로를 따라오는 갈매기를 보며 누굴 떠올렸는지 그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인물의 속마음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합니다. 자, 하나 주의할 건 소설의 시점은 그 소설 전체는 전지적 작가지만 어떤 특정 부분은 1인칭 시점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소설 내에서 시점이 살짝 바뀌는 그런 장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소설의 시점은 뭐다라고 외우는 건 공부 방법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주어진 장면에서 시점을 찾아내는 훈련만 주어진 예문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소설에서는 더 알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보다는 훨씬 더 알아야 될 게 적은데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도 예고했듯이 다음 달부터 이제 다시 현대문법 1권
국어 지식부터 문제를 샅샅이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정리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내년 초에 시험인데 뭐 벌써 마지막입니까 하지만 이미 합격 불합격은 지금 결정납니다. 알겠습니까? 1월달 되면 다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때 합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시험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만큼은 좀 집중하고, 그리고 또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수업도 동영상을 통해 공부하면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본인들이 자꾸 다시 보면 된다 생각하고 오늘 들어야 될 수업을 안 듣고 뒤로 미루거나, 실감과는 그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걸 동영상을 통해 보강할 때도 어쩌다 내가 듣지 못했을 때 그걸 보강하는 의미로 쓰고, 또 주로 멀리에 있어서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마치 실강을 듣는 것처럼 오늘 아니면 다시 들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뭐 나중에 또 들면 듣지, 나중에 또 다시 들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집중할 수가 없죠. 어떤 머리 좋은 놈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남지는 않습니다. 항상 지금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각오를 다지고 매 순간 임하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다시 모든 과목이 또 한 바퀴 돌고 첫 출발을 하니까 좀 더 여러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다루지 않은 국문학사는 서울시에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국문학사에 대한 얘기는 시나 소설을 할 때 부분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건 서울시 시험 치르기 전에 한번 할 거고, 문제를 풀면서는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고전문학을 얘기할 때 설명할 거고요. 훈민정음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지 지금 벌써 꽤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거고, 문법도 다시 또 처음 하듯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예습을 하라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올 때 미리 문제를 좀 풀어와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의문점을 좀 갖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시간, 그래서 좀 더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그런 수업이 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